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그 소리. 오늘은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순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설렘,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한 상상. 그 모든 게 단숨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릿속 한쪽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거실 카펫 먼지는 괜찮을까? 냉장고 냄새는 안 나나? 그 순간부터 마음속 시계가 빨라집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청소는 금요일에, 장은 토요일 아침에.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는 동시에 가슴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분명 반가운 일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현관 앞에서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팔에 안길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지죠. 하지만 그 장면 뒤에 숨은 진실은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시작된 나만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모만의 준비 과정이자 일종의 전투 준비와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손주가 왔을 때는 장난감 상자를 꺼내는 순간 먼지가 풀풀 날아올라서 괜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치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먹음이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곧 노동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평소엔 눈에 안 보이던 집안의 작은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전등갓에 쌓인 먼지, 거실 구석에 낡은 신문지, 싱크대 밑에 숨은 묘한 냄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 모두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손님은 내 자식이자 내 피부티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손님 맞이의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내가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체력은 줄고 준비 과정은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대청소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일을 이틀에 나눠 해야 합니다. 허리가 조금만 숙여도 당기고 무릎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랑이 주는 힘이 피로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매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내 몸은 점점 더 지치고 그 지친 모습은 결국 자식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집일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웃는 부모의 얼굴일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설렘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소진시키는 준비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날 현관문 앞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는 목소리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자식들이 온다는 사실 하나로 평범한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보기 목록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걸레와 먼지떨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시작. 신호가 울린 셈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카펫을 들추니 그 밑에 숨어있던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합니다. 순간 손주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커튼을 걷어 먼지를 털고 창틀의 묵은 때를 칫솔로 문질러 닦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치 나 자신과의 경쟁 같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나 하는 묘한 승부욕이 생깁니다. 부엌으로 옮겨가면 더 바빠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반찬통을 꺼내어 정리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다 필요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곧바로 그래도 부모니까 라는 말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준비 과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집안일 같지만 실은 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 집, 내 부엌, 내 식탁. 그 모든 곳이 내가 아직도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인지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정주부의 68%가 장시간 집안일 후에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부모들은 대개 이 통계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 뒤에 오는 자식들의 한마디, 와, 집이 이렇게 깨끗하네. 엄마, 이 반찬 진짜 맛있다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요. 매번 전력 질주하듯 준비하다 보면 다음 만남은 더 늦어지고 몸은 점점 더 회복이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이 느끼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방식을 바꿔봅니다. 대청소를 한 번에 끝내는 대신 며칠에 걸쳐 조금씩 합니다. 반찬도 많이가 아니라 특별히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아침 부엌에서 땀 흘리기보다 현관 앞에서 웃을 힘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성은 양에서 나온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정성은 내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건강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계속 쌓여서 가족의 추억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는 여전히 청소기를 돌리고 반찬을 준비하겠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게 해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함께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딸 혼자 왔을 때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편하게 나가 맞이하지만 사위가 함께 올 때면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부엌 앞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옷깃을 한 번 더 여밉니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여전히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에서 말을 고릅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너무 딱딱한가?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하네요. 너무 형식적인가? 사위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하는 말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애쓰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거실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혹시 내가 너무 혼자 시끄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 같이 하자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피곤할 텐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80% 이상이 사위나 며느리가 집에 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지만 여전히 경계와 예의를 유지해야 하는 묘하고 애매한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걸을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심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부모, 좋은 장인장모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사위가 젓가락을 놓는 순간 맛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한 번의 동작에 불필요한 해석과 걱정을 덧붙이면서 식사 자리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주인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사위가 말이 없으면 굳이 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안 들어와도 쉬게 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족 사이의 편안함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편해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한 주인보다는 그냥 나다운 부모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주가 방방 뛰어오릅니다. 그 작은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웃음소리, 까르르 터지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 모든 게 내 심장을 따뜻하게 듭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 한마디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공을 던지고 숨바꼭질을 하고 인형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사이로 숨이 가빠지고 무릎 관절이 묵직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손주가 한번 안아달라 매달리면 그 작고 가벼운 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식을 하루 종일 안고 다니던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만 놀아도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건강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조부모 중 65%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손목 통증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손주의 웃음을 보기 위해 그 고통을 애써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쁩니다. 자식을 키울 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느라 바빠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책임은 덜고 사랑은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웃음에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몸이 버텨야 그 사랑이 오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뛰어다니면 더 악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손주와 함께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하면 앉아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블록을 쌓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칩니다. 예전처럼 온몸을 쓰는 놀이는 줄였지만 웃음의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더 오래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몸을 혹사시켜야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가장 큰 사랑은 무릎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뛰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손주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시 멀리서 지켜보며 그 웃음을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웃음소리가 오가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위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면 혹시 맛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조용히 웃기만 하면 불편한 건 없나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의 긴장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가 식탁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속이 상해도 웃어야 합니다. 그 미소가 단지 입술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끌어올려 만든 결과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깊게 남는 상태죠. 실제로 60대 이상 부모님의 80%가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상태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동안 숨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래, 할머니도 재밌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는 더 신나서 팔에 매달리고 나는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혼자 찬물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건 완벽하게 웃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걸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앉아서 놀자라고 말합니다. 손주도 의외로 응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도 "그럼 제가 할게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진심을 드러내면 생각보다 세상은 더 따뜻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건 건강한 웃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웃음도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억지 미소 대신 진짜 마음에서 나온 미소를 가족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랑이 됩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 자고 가라. 내일 아침 먹고 천천히 출발해."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환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밤이 길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 였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해. 차 막히기 전에 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편하게 가네"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뒤 느껴지는 해방감과 안도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또 하나, 반찬 준비 방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 만들어주고 남는 건 다 싸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며칠 뒤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 한두 가지 자신 있는 메뉴만 만듭니다. 아이들도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며 더 집중해서 먹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줄어드니 대화가 늘고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주말을 자식 방문 준비에 쏟았지만 지금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수업을 듣거나 혼자 산책을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니 자식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 갈등이 줄고 서로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하루가 행복하면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주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시간을 지키면서도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오래 가는 사랑이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자식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래, 오늘은 반찬 2가지, 그리고 웃음 한 바가지로 충분하다. 아마 그날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미 60을 넘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리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며 남은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60이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제 2막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스스로에게 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과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주어진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저는 67세의 유품 정리사입니다. 죽은 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간 쌓아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물건들을 끝내 사용하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건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 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놓아야만 자유로워지고 비워야만 마음이 채워진다는 진리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의 서랍을 열면 수십 년 전의 영수증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옷장을 열면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못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창고에는 고장난 전자제품, 다 쓴 취미 용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남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 언젠가는 정말 오기나 할까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30% 줄어들면 불안 증세가 40% 이상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린 것뿐인데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에 추억을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입던 양복 한 벌,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결혼식 때 쓰던 접시 세트.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오히려 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76세의 그분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전 평생 모아온 물건을 떠나보내지 못해 밤마다 울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짐 속에 파묻혀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충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많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작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 건강, 일터, 그리고 사회적 역할까지. 그래서인지 무엇인가를 놓는다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만 꽃을 들 수 있듯이 물건을 비워내야만 마음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서 수많은 집을 다니며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인의 인생은 이미 끝났지만 남겨진 짐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족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가끔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갑자기 떠난다면 이 방 안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낡은 옷, 고장난 전자제품, 이미 잊힌 취미, 용품들. 자녀들이 그것들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모으셨을까? 왜 필요도 없는 걸 버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훔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고 비워내는 게 오히려 사랑 아닐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의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버리는 게 제일 무서웠어. 버리면 내 삶의 흔적도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오히려 내 삶이 선명해지더라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이 고백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저축과 저장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아껴야 산다. 나중에 쓸지 모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늘 쌓아두고 모아두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습관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지켜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집안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단순화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5%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비움 그 자체가 신체 회복력을 높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아직도 옷장에 넣어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옷은 더 이상 맞지도 않고 다시 입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억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옷을 정리하고 나면 추억은 더 또렷해지고 현재의 옷장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비움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빛나게 합니다. 저는 종종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건은 우리를 대신해 추억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만 진짜 추억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진정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68세의 한 아주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홍 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나요? 나는 보면 자꾸 미련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림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작은 서랍 하나, 작은 상자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작은 화장품 서랍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 변질된 로션, 이미 굳어버린 아이샤에도 모두 버리고 나니 화장대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어. 작은 것 하나 버렸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네.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곧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집이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결국 자유는 버림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그 자유를 통해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짐에도 쉽게 지쳐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과잉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실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 옷, 전자제품, 생활용품, 취미 도구까지. 그 결과 생활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줄어들며 심리적인 답답함은 날마다 쌓여갑니다. 연구팀은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약 30% 줄였을 때 우울감이 35% 감소하고
불안 증세가 45% 완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집이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혈압이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 집에서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며 면역력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곤 합니다. 어느 74세 할아버지는 작은 창고를 정리한 뒤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밤에도 마음이 편해져서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지. 의사보다 더 큰 처방이 바로 정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많으면 단순히 집이 어수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 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수십 벌의 옷이 보이면 오늘 뭘 입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입은 옷만 남겨두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경희대학교 가족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실제로 저는 유품 정리를 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건 누가 가져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셨을까? 결국 상처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편 비움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생전의 집을 미리 정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버릴 물건을 고르셨습니다.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나누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너희도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순간 자녀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만 남았습니다. 통계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치료이고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약이며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순간 산더미 같은 물건들은 오히려 더 큰 벽이 됩니다. 그때 정리하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약 하나를 정리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하고 의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보증합니다. 비움은 우리 삶의 약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통계보다 강력했고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물건에 얽힌 사연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버리고 나니 자유로워졌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김 선생님의 집은 처음 갔을 때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방 하나는 오래된 책과 신문으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고장난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정리하면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왜 이렇게 두셨나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교사였어. 이건 내 삶의 기록 같아서 버릴 수가 없었지.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단 한 권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만 남기자 그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보이네. 기록은 책 속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더군. 부산의 한 할머니는 40년 넘게 모은 그릇 세트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님이 오면 새 그릇을 사서 내놓곤 하셨죠.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많은 그릇들이 필요하실까요? 한참을 생각하시던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릇이 아니라 추억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랑 함께 골랐던 기억 때문에. 결국 그분은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환해졌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의 69세 이 아저씨는 평생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낚싯대만 20개가 넘었고 수십 년 된 미끼 상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나빠져 더 이상 낚시를 나가지 못하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언젠가 다시 바다에 나갈 희망이야.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물건들은 희망이 아니라 미련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손자와 함께 낚시 장비를 정리하고 일부는 동호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진 못해도 네가 이어주면 그걸로 됐다. 버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속에 추억을 담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가두고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비움은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한 번은 경기도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 씨, 나는 버리면 슬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와. 왜 그럴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림은 과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이 내 인생이야. 지나간 건 추억으로 두고 오늘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물건을 붙잡는 건 결국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홍이에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용기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단순히 짐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곧 행복이었고 그 행복은 얼굴의 주름을 미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집안 한켠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추억이 담겼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한 채 두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 물건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고 가족에게까지 짐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7가지 물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서류입니다. 세금 영수증, 낡은 통장, 이미 끝난 보험 서류들. 5년이 지난 서류는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류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서류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중요한 것을 가려버린 셈이지요. 서류는 3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최근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외 나머지. 마지막 그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입니다. 약, 화장품, 식품.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이유로 남겨두지만 사실은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보관된 것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매년 봄, 가을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라디오, 20년 된 텔레비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창고에 쌓아두지만 사실은 평생 다시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전자기기입니다. 가족들조차 그 물건이 있었는지 몰랐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재활용 센터로, 아직 쓸 수 있는 기기는 기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는 지난 시즌의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옷장은 늘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몰라, 다시 유행이 오면 입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수십 년 전 옷을 보관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옷장을 전부 꺼내서 지난 1년 안에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눠보면 대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할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기는 대신 기부하면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손상된 물건입니다. 깨진 접시, 고장난 선풍기, 수리할 수 없는 의자. 이런 것들은 집을 어수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창고에 쌓아둔 부서진 의자 때문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손상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고칠 수 없거나 저리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섯째는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 용품입니다. 낚시 도구, 등산 장비, 오래된 미술 도구. 언젠가는 다시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기증하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후 오래된 화구를 손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손녀는 기뻐하며 그림을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7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이 없는 양말, 뚜껑 없는 그릇, 부품이 빠진 장난감. 이런 것들은 결코 다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짝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결핍감과 불안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공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미련,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걷어낼 때 남은 삶은 훨씬 빛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 한 장, 옷 한 벌, 고장난 기기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렸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진심으로 제대로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함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하며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며 쌓아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류, 옷, 가전제품, 심지어 오래된 장난감까지. 그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집이 좁아서 불편해. 하지만 정리해보니 집이 좁은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방 하나를 비우고 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자 마음도 넓어지고 숨 쉴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비움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생활 동선이 단순해지고 몸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집안이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집중력이 30% 향상되고 일상 활동의 효율성이 20%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집이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가족 간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정리 하나가 삶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 삶에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걸 붙잡고 있었을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비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책을 버리니 새로운 책을 읽을 여유가 생겼고 고장난 가전을 치우니 손주가 놀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을 기증하니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며 상실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어느 날 경기도에 사는 73세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아.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자료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은퇴 후에도 그것들이 방을 차지하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과감히 정리한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살 수 있어. 비움이 곧 자기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집안 한켠에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을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물건들은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비움은 절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매년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봄마다 겨울옷을 정리하고 가을마다 집안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료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여유, 가족의 웃음,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은 공간이 가벼워질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젊은 날의 기억, 그리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서 수천 가정을 다니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끝까지 물건에 매달린 사람은 떠날 때도 무겁게 떠나지만 미리 비우고 떠난 사람은 가볍게 그리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집안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생전에 가족과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파쇄했고 필요 없는 옷은 기부했으며 고장난 기기는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너희도 내 물건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실 때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랑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일까요? 사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건이 줄어드는 만큼 걱정도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마음도 넓어집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과 집착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보낼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단 한 가지라도 비워내는 겁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서랍 속 오래된 약, 옷장 속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 한 벌.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물건도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나눴던 따뜻한 말,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비움에서 시작된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바꾸는 이야기,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친절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우리를 깊이 상처 주는 경우 말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다정할 수 있고 얼굴 표정도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만은 속이지 못합니다. 손은 무의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손끝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거나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손은 마음과 연결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입술이 아니라 손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불안하게 비비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손은 말보다 더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늘 약속을 지키고 성실한 분은 손짓도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는 반면 늘 핑계를 대는 사람은 손끝이 분주하고 어수선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의 태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선 손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깔끔하고 정돈된 손톱은 자기관리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외형을 꾸미는 것 자체가 본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세심하게 챙기는 태도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반대로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들쭉날쭉하다면 대체로 생활 속에서도 허술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도 손톱이 부서지고 더러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일 처리 역시 대충대충이었고 결국 팀 전체가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손톱 하나가 마음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입니다. 손가락을 꼬거나 손톱을 뜯고 손을 계속 주무르며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속에 무언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분과는 오래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숨겨진 속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서울의 한 심리 상담소에서 수십 년간 부부 갈등 사례를 연구한 결과 대화 중 손을 반복적으로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배우자와의 신뢰 문제를 더 자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팔짱을 끼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편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겠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협상 자리에서 팔짱을 낀 사람은 이미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오며 여러 번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항상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친척 어른 한 분은 결국 가족 간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셨습니다. 사소한 몸짓 같지만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짓이 지나치게 큰 사람은 어떨까요? 말할 때마다 손을 크게 휘두르고 과장된 제스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불안과 갈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과도한 손동작은 허세와 불안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짓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속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은 크게 하지 않아도 손짓이 담담한 분은 늘 신뢰를 주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악수의 자세에서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손등을 위로 올려 상대의 손을 누르는 사람은 내가 위에 있다라는 무의식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상대의 손을 감싸주는 사람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수평으로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지요. 작은 악수 한 번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수평으로 악수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그분이 존경할 만한 분임을 직감했고 실제로도 평생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손끝의 습관과 손동작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표정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만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말보다 먼저 손을 보십시오. 그 손끝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와 악수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이 신호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손동작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직한 친구가 될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옷차림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표정만큼은 순간의 진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눈과 입술, 미세한 근육의 떨림 속에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얼굴 표정 속에 숨어있는 본성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웃지 않는 미소가 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과 근육은 그대로일 때 그 웃음은 가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이 처음 만난 사람들의 미세 표정을 분석했을 때 0.2초 동안 나타나는 눈가 움직임으로 상대의 진심을 80% 이상 맞췄다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을 살면서 그런 웃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거래처의 한 사람이 늘 환하게 웃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때의 눈빛이 거짓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실수에 미묘하게 웃는 표정입니다. 누군가 말을 더듬거나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눈가가 살짝 올라가며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 바로 우월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낫다 라는 속마음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학 연구에서도 타인의 실수에 웃음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경쟁심이 강하고 인간관계에서 비교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랫동안 있으면 결국 나까지 평가당하고 비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들었을 때의 눈동자입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닙니다 하며 겸손한 듯 말하지만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눈동자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왜 자신을 더 알아주지 않느냐는 불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했던 후배 중에도 늘 겸손한 말을 했지만 칭찬받을 때마다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그 후배는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관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작은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을 예고한 것이죠. 네 번째 신호는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지만 사실은 속으로 변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적을 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꾸중을 듣는 순간 눈을 피하는 아이가 결국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다 고 말하던 경험, 바로 그 예입니다.
5번째는 과도하게 큰 웃음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크게 웃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과 허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웃음을 분석했는데 과장된 웃음을 자주 짓는 사람은 실제로 불안 지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웃음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늘 크게 웃던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즐거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과 불안을 털어놓았지요. 그의 웃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가식의 신호이고 남의 실수에 웃는 표정은 경쟁심과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눈을 피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지나치고 지적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크게 웃는 사람은 불안과 허세가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눈가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결국 말보다 표정보다 그 순간의 눈빛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며 만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진정한 친구와 동료는 극히 적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말보다는 표정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 짧은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걸으며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숨길 수 있어도 발은 숨기지 못합니다. 발걸음 속에 그 사람의 불안, 자존감,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귀찮다, 대충 하자라는 무의식이 발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1200명의 보행 습관을 6달간 관찰했는데 발을 끄는 사람은 게으름과 책임 회피 성향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난 동료 중에도 늘 발을 끌며 걷던 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발소리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걷는 사람입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고 시선은 바닥만 바라보며 어깨는 안으로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낮고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처음엔 겸손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정 하나 못 내리고 늘 누군가의 지시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 한국의 한 노인복지 연구에서도 어깨를 움츠린 채 걷는 어르신들은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히 몸의 자세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3번째는 지나치게 빠른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발걸음에 실리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늘 앞장서서 빠르게 걸어가는 상사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두르며 결과만 중시했고 결국 중요한 과정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빠른 걸음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4번째는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입니다. 보폭이 넓으면 자신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까지 과장되게 흔들며 걷는다면 그것은 나 좀 봐라 라는 과시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본 교토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보폭을 과도하게 넓게 걷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결국 피곤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경쟁의식에 휘말리게 됩니다. 5번째는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는 사람입니다.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속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결정장애와 불안이 몸에 배어 있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며 결국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늘 약속을 바꾸었고 결국 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을 끄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깨를 움츠린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걸음이 지나치게 빠른 사람은 불안과 조급함을 드러내고 보폭이 큰 사람은 과시욕과 허세가 숨어 있습니다. 방향 없이 걷는 사람은 결정장애와 흔들림이 많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다. 말보다 걸음 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잠시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그 발걸음 속에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상대방의 걸음을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의 걸음 또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걸음을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성격, 그리고 무의식적인 본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옷차림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만큼은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순간순간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도 그거 해봤어. 예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하며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자기 자랑이 잦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살며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불편함을 주곤 했습니다. 둘째는 남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대화란 서로 주고받는 공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움켜쥐고 남의 이야기를 자꾸 끊는 사람은 권위의식이 강하고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한 상담센터 사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자주 끊을수록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끊는 것은 상대의 존중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꾸 끼어드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지나치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유, 제가 뭘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더 많은 칭찬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겸손을 포장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질투와 비교를 키우며 결국 험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늘 겸손한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지? 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말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넷째는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은 본심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에서도 무례한 농담을 즐기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그 농담은 당신에게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그런 농담을 자주 하던 동료를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변 모두와 갈등을 일으켰고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섯째는 말을 빗대어 하는 습관입니다. 넌 참 특이하다. 역시 넌 나랑 다르지. 라며 애둘러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 속으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상대를 깎아내릴 말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가까웠던 지인이 늘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강하고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권위의식이 강합니다. 과도한 겸손은 질투와 비교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례한 농담은 본심을 드러내는 상처입니다. 말을 빗대는 습관은 우월감과 경쟁심을 숨긴 신호입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말 역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말버릇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바른 말이 바른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일 앞에서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 누구나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말도 조심하며 태도를 다듬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성은 그런 무대 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나오는 작은 행동,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반복되는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뛰어오는데도 굳이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내 편의가 먼저다 라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500쌍의 커플과 친구 관계를 관찰한 결과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신뢰대에 미치는 영향이 말보다 4배 이상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늘 문을 먼저 닫아버리던 사람은 결국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지요. 작은 행동이지만 결국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빠른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는 결국 언젠가 당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던 한 친구가 식당에서 직원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면 하나가 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습관입니다. 이건 뭐야? 라며 남의 소지품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 이는 경계심이 없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이런 사람은 결국 가까운 관계에서도 상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 듭니다. 실제 한국의 한 가족 상담 사례에서도 자녀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는 강한 불신과 분노를 키우며 관계가 악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결국 큰 상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너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대화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서 신뢰를 잃을 확률이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후배와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그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차갑게 식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끊어지고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태도입니다.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 그거 잠깐만 건네줄래? 이런 작은 부탁에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 연구소에서 6개월간 인간관계를 추적한 결과 작은 부탁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소한 친절이 큰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알고 지낸 한 친구가 늘 작은 부탁에도 웃으며 응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고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약자에게 갑질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은 경계를 존중하지 못하고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따뜻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큰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들의 말보다, 표정보다, 손보다 작은 행동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작은 행동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내 사소한 태도가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의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 표정, 걸음걸이, 말버릇, 그리고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이 곧바로 운명처럼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평생 못 바꿔 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과연 진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반복되는 경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미국 UCLA 행동변화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10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지요. A그룹은 단순히 참아라, 자제해라 라는 훈련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B그룹에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 습관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순간 다른 행동을 시도해보고 기록해라라고 안내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은 14%만이 습관을 바꾸었지만 B그룹은 무려 76%가 성공했습니다. 참는 힘보다 알아차림과 기록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성이라 불리던 것조차 사실은 반복된 습관이 쌓여 굳어진 무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멈추고 다른 행동을 시도하며 기록한다면 새로운 본성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멈추는 연습입니다. 대화 중 손톱을 뜯으려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는 순간, 남의 말을 끊으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또 이 행동을 하려 한다. 단 3초의 멈춤이 뇌 속 자동 회로를 끊어낸다는 사실이 예일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3초 멈춤은 새로운 습관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반대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팔짱을 자주 낀다면 나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갠다 라고 미리 정해두고 실천합니다. 걸음이 빠르다면 일부러 천천히 걷습니다. 하루 3번만 반복하면 뇌는 21일 후 자동으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독일 베를린 대학 뇌과학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반대 행동은 단순히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 멈췄는지, 몇 번 반대 행동을 했는지를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기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습관 교정 성공률은 무려 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뇌에 이걸 계속하라는 명령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짧게라도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 저는 늘 말을 빨리 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 이야기에 끼어들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가족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고 난 뒤부터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선택한 방법이 바로 멈춤과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오늘은 몇 번 멈췄는가를 적었고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본성이란 결국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습관을 다시 쌓으면 우리의 본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에 100번 새로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인지와 반복, 그리고 꾸준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손톱을 뜯는 습관, 빠른 걸음,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에 한 번만 멈추고 한 번만 다르게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으십시오. 6달 뒤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마지막 신호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코 돌에 새겨진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습관을 쌓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로 쓰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